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법 연습 제8회 제9주가 되겠죠? 쟁점 정리 쟁점 정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들과 함께 공동소유, 공유하고 합유하고 총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공유입니다. 이제 공유물에는 이제 보존행위가 있고요. 이제 어떤 물건에 대해서는 보존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행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분행위가 있죠. 이 세 가지 행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각각의 공동소유 관계에서 개인 소유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다 보존행위를 하고 관리행위를 하고 처분행위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공동소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분행위를 할 수 있고 관리행위를 누가 할 수 있고 보존행위를 누가 할 수 있는가 여부가 문제가 되겠죠. 자, 먼저 공유물의 보존행위입니다. 공유물의 보존행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공유자의 퇴거, 철거, 반환 청구 같은 게 있겠죠. 자, 공유물의 보존행위 같은 경우에는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소수 지분권자가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 소수 지분권자라고 하는 것은 과반수 지분권자가 아닌 사람들을 소수 지분권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갑과 을이 2분의 1의 지분으로 물건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 모두 소수 지분권자가 되겠죠. 왜냐하면 갑도 과반수 지분권자가 아니고 을도 과반수 지분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둘 다 소수 지분권자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그 소수 지분권자가 무단으로 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유물의 보존행위 단독으로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소수 지분권자가 아닌 제3자가 이제 목적물을 점유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공유자가 단독으로 반환 청구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방해 제거 청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소수 지분권자가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에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그 소수 지분권자의 공유물에 대한 방해, 다른 공유자의 공유 지분을 침해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반환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갑과 을이 2분의 1 지분으로 공유물을 이제 소유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공유 토지에 대해서 갑이 뭐 예를 들면은 갑이 이제 2분의 1 지분권자인 갑이 건물을 지어서 갑과 을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데 건물을 지었다라고 하는 경우에 자, 이런 경우에 이제 공유물에 대해서 사실 토지 위에다 건물을 짓는 거는 처분행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가건물 같은 것을 지어서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다른 공유자 을은 갑에게 이제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전 판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을이 갑에 대해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도 있고요.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도 있고 또는 반환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예전 판결 같은 경우에는 반환 청구권도 인정이 된다라고 판단을 내렸는데 근데 작년에 판례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수 지분권자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한테 방해 배제는 청구할 수 있지만은 반환은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책 중에는 아직 변경되지 않은 책들, 작년의 판결을 반영하지 않은 책들 같은 경우에는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소수 지분권자를 상대로 해서 공유물의 반환도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방해 제거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서술되어 있는 책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심해서 이제 수정해서 봐야 됩니다. 자, 다만 이제 공유자가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게 방해자에게 공유물에 대해서 방해 배제나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은 부당이득 청구권만큼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가끔 보면은 이제 갑과 을이 2분의 1 지분으로 이제 목적물을 공유를 했는데 X 토지를 예를 들면은 X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병이라는 사람이 X 토지에 대해서 이제 이 방해 행위를 하고 있을 때 이제 X 토지를 점유하는 식으로 단독으로 점유하는 식으로 X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때 이제
공유자인 갑은 병을 상대로 해서 이제 방해 배제를 청구하면, 그러니까 방해 배제, 이제 예를 들면은 반환 청구권, 이제 반환 청구권을 행사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있겠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 갑은 병을 상대로 해서 X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할 때는 뭐 예를 들면은 부당이득이 1억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자신의 지분인 5천만 원에 대해서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X 토지 전체에 대해서는 이제 물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항상 두 가지 소송이 같이 제기될 때 뭐 이제 보통 문제는 갑은 을에게 X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고 그 다음에 X 토지에 대해서 월 차임 얼마 상당의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서 1억의 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했다. 이런 청구가 인용될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때 여러분들이 반환 청구는 보존행위로서 이제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은 부당이득 반환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유물에 대한 무효인 등기의 말소 청구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조금 한번 보도록 하죠. 갑과 을과 병이라는 사람이 3분의 1 지분으로 3분의 1 지분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정이라는 사람이 서류를 위조해서 정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정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을 경우에 X 부동산에 대해서 정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을 경우에 갑은 이제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서 정에게 3분의 1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모두 말소를 해달라라고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유효한 지분 이전 등기의 말소 청구 또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대외적으로 행사하는 말소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데요. 뭐 예를 들면은 정의 서류를 위조해서 자기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는데 사후적으로 을이 그 처분 행위를 추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지분을 정의 명의로 바꾼 것에 대해서 3분의 1 범위 내에서 이제 을은 3분의 1 지분권자니까 그 지분의 정에 대한 처분 행위 자체는 사실 정의 서류를 위조해서 했든 뭐 했든 내가 그만큼은 동의해 주겠다라고 을이 이제 나중에 사전적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사전적으로 이제 그 무효인 처분 행위를 승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갑은 을 명의의 을의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겠죠. 자, 이렇게 되는 뭐 이제 병이 만약에 그런 점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정의 서류를 위조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병의 지분에 대해서도 갑은 을은 안 되고요. 아까 이제 을이 이제 무효인 처분행위를 사후적으로 승인했을 경우에는 을의 처분행위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없지만 갑과 그런 이제 무효행위를 추인하지 않은 병의 지분에 대해서는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거 하나고요. 그 다음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대외적으로 행사하는 뭐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병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서류를 위조해서 자기가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해서 정과 X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있겠죠. 자, 이런 경우라면 병은 자신의 3분의 1 지분에 대해서는 정한테 이제 3분의 1 지분은 정한테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넘어서서 공유물 전부를 다 정한테 매도를 했으니까 정은 자기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정한테 3분의 1 처분해 준 것은 유효하겠지만은 다른 공유자들에 대한 지분에 대해서는 지분을 처분한 것은 무효가 되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 이제 병이
이제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공유물 전부를 정에게 양도했을 경우에 공유자 1인인 갑은 이 경우에 정에 대해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경우에는 병에 대한 3분의 1 지분에 대해서는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병은 3분의 1 지분을 정한테 처분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을 처분하는 행위는 무효가 되지만은 병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는 것은 무효라고 볼 수 없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 갑은 자신과 갑과 그 다음에 을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 을이 만약에 병의 처분행위, 지분 처분행위에 대해서 무효이지만 자신의 지분 처분행위가 무효이지만은 사후적으로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는 것에 동의를 해줬다라고 한다면은 갑은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만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유물의 관리가 됩니다. 이제 공유물의 관리라고 하는 것은 공유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하거나 개량하는 행위를 공유물의 관리 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물건에 대한 관리 행위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하거나,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사용하거나 수익하거나 개량하는 행위를 이제 물건에 대한 관리 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공유물의 관리 행위 같은 경우에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 이제 공유물의 과반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의 관리 방법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 방법이라고 하는 건 사용 방법과 수익 방법과 개량하는 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과반수 지분권자는 적법하게 그 공유물을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과반수 공유자가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런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되고요.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되고 이제 그 공유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과반수 지분권자들, 이제 공유자가 1인이 과반수 지분권자가 공유물 전부를 다 제3자한테 처분할 수, 그러니까 이제 관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제3자한테 임대해 줄 수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까지 그러니까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까지 뭐 독점적으로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다른 공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지분의 기초에서 공유물을 사용 수익하지 못한 범위 내에서 과반수 지분권자한테 공유물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갑은 3분의 2 지분권자고 을은 3분의 1 지분권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갑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겠죠. 자, 이 X 부동산이 있는데 이 경우에 갑은 X 부동산에 대해서 병이라는 사람과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요. 이 갑과 병 사이의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병은 을에 대해서도 자신이 임차인이라는 걸 이유로 해서 만약에 을이 보존행위로서 X 부동산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거나 방해 배제를 청구하는 경우에 병은 자신이 임차인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게 되죠. 자, 이제 이렇게 되면 당연히 임대차 계약에 기초해서 병은 갑에게 차임을 지급하게 되겠죠. 자, 차임을 지급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X라고 하는 공유물을 갑이 단독으로 이제 관리 방법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차임도 갑이 단독으로 받겠죠. 그렇다고 해서 갑이 3분의 과반수 지분권자라고 해서 X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과실, 법정 과실이 되겠죠. 차임, 임대 수익이 되겠죠. 이런 임대 수익을 갑이 독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을은 이제 갑이 과반수 지분권자이기 때문에 공유물의 관리 방법을 정할 수 있지만은 자신의 지분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 3분의 1만큼의 차임 상당의 이득 중에서 수익 중에서 3분의 1만큼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공유물의 관리 방법에 대한 내용들이었고 방법의 내용들이었고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공유자 1인이 공유물의 보존이나 관리 행위를 위해서 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이제 그 똑같은 사안에서 갑이 있고 을이 있고 3분의 2 부지분권자, 3분의 1 지분권자. 이제 뭐 이거는 요거를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죠.
갑, 을, 병이 있는데요. 3분의 1 지분권자들인데요. 3분의 1 지분권자 중에서 갑이라고 하는 공유자가 정이라고 하는 수급인과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했어요. 공유물인 X에 대해서 정과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은 X의 가치가 증가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 정은 비록 이제 그 갑과 이제 그 도급 계약을 체결해서 X에 대한 공사를 진행했죠. 근데 그 이익은 을과 병에게도 돌아가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정은 을과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정은 오로지 갑에 대해서만 도급 계약에 따른 보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요. 오히려 이 X 물건에 대한 그 가치가 증가했다라고 한다면은 갑이 을과 병에 대해서 목적물의 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한 뭐 비용 상당, 관리 비용 상당을 지분 비율별로 을과 병에게 청구하거나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갑과 을, 병 사이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정이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그 건물을 뭐 X 부동산에 대해서 뭐 공사를 진행을 했다고 해서 근데 이제 갑이 그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공유자인 을과 병에게 이제 보수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공유물에 대한 그 관리 방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공유물의 처분과 변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물의 처분과 변경을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공유물 위에다가 나대지 위에다 건물을 건축하는 것도 공유물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유물 위에다가 건물을 짓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 행위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건물 공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를 점유하기 때문에 건물 공유자는 토지를 공동 점유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 공유자에게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은 통상의 공동소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는 건물 공유자에 대해서 지분 범위 내에서 철거 를 청구할 수 있고요. 각 공유자들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철거와 토지의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통상의 공동소송이기 때문에 모든 공유자를 상대로 해서 철거 청구와 토지의 반환 청구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토지의 반환 같은 경우에는 뭐 지분 범위 내에서 청구를 했다고 하지만은 불가분 채무니까 전부 다 반환을 청구할 수밖에 없겠죠. 자, 공유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경우에는 불가분 채무에 해당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가분 채무라고 해서 필요적 공동소송이 되는 건 아닙니다. 불가분 채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게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전체를 다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고요. 불가분 채무이기 때문에 공유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때는 전체를 다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이제 여러분들 그러니까 공유자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때는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이 공유자인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상대방이 갑1, 갑2, 그러니까 불법 점유자가 공유자인 경우에는 그때는 각각의 공유자들은 부당이득 반환 전부에 대해서 불가분 채무를 지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월 차임 상당의 100만 원이 부당이득이다라고 한다면은 이 지분 비율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100만 원 전체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의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유자 1인이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 공유자 1인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공유자들이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공유자들은 이제 그 부당이득 전체에 대해서 불가분 채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이제 그 공유물 관계에 관련해서는 소송적인 쟁점들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객관식 문제에 이런 걸 묻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공유자 사이에서는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즉 모든 공유자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야 될 필요가 없는 그런 이제 통상의 공동소송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공유자에 대한 공유물의 철거 청구, 그 다음에 공유자에 대한 등기 말소 청구, 그러니까 공유자에 대해서 등기를 말소 청구할 경우에는 그 공유자의 지분 범위 내의 지분에 대해서만 말소 등기를 청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공유자에 대한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것, 이제 이런 경우에도 통상의 공동소송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 점유물의 인도 청구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물건이 하나라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불가분 채무가 되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공유자를 상대로 해서 반환 청구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가분 채무긴 하지만은 이제 각각의 공유자들을 상대로 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공유자에게 공유 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 뭐 3분의 1 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청구의 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통상의 공동소송이고요.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이런 거에 반해서 필수적 공동소송, 필요적 공동소송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공유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걸 공유관계 확인을 하는 경우라든지, 또는 경계 확정, 공유물에 대한 경계 확정 같은 경우에는 전원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면 갑을병이 공유자인 경우에, 을병이 공유자인 경우에 만약에 병이 공유물의 분할을 원한다면은 병이 원고가 되어서 다른 이제 공유자들을 피고로 해서 이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모든 공유자가 원고 또는 피고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차원에서 필수적 공동소송, 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도 하죠. 그 필수적 공동소송이나 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구분소유적 공유인데요. 이 구분소유적 공유는 사실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분소유적 공유 같은 경우에는 공유의 법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의 법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필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두 필지가 있는데 하나의 필지, 1필지가 되는데, 하나의 필지인데 하나의 필지를 갑이 특정 부분 A 부분을 점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을이 이제 B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이제 갑의 지분은 2분의 1, 등기부상으로는 2분의 1 지분권자로 돼 있고, 을도 2분의 1 지분권자가 돼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갑은 요 A 부분에 대한 토지만큼을 소유자처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을은 요 B 부분에 해당하는 것만큼을 소유자처럼 이렇게 이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구분소유적 공유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갑은 자신의 지분 2분의 1 범위 내에서 자신이 A 부분을 소유하고 있지만은 A 부분에 대한 단독 소유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을에게 2분의 1 지분만큼을 신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또 을도 B토지의 단독 소유자이지만은 B토지의 2분의 1 해당하는 것만큼을 갑에게 이제 갑의 2분의 1 지분으로 빌려준 거나 이제 갑의 명의를 빌린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각각의 단독으로 소유하는 토지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지분권을 설정해 준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거를 이제 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제 구분소유적 공유, 즉 상호 명의신탁 같은 경우에는 공유자이지만 지분 비율대로 부동산을 구분하여 소유하는 것이고요. 이 상호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는 공유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상호 각자 단독 소유인 것처럼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내부적으로는 각자 단독 소유인 것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각자의 공유 부분을 단독으로 사용 수익하거나 보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만 대외적으로는 명의신탁도 이제 상대방한테 명의가 넘어갔을 때 명의 수탁자가 대외적으로는 소유자처럼 취급이 되잖아요. 이 구분소유적 공유, 상호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이긴 하지만은 예외적으로 유효한 명의신탁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명의신탁에서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유효한 명의신탁과 유효하지 않은 명의신탁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명의신탁에서 공부할 때 유효한 명의신탁 부분을 살펴봤었잖아요.
그러니까 유효한 명의신탁과 유효하지 않은 명의신탁이 있는데 그 유효한 명의신탁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부분 명의신탁이라든지 또는 종중과 종교 단체에서 하는 명의신탁이라든지 일단 담보 목적의 명의신탁이라든지 또는 상호 명의신탁 같은 경우에는 명의신탁이긴 하지만 유효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호 명의신탁 같은 경우에는 유효한 명의신탁입니다. 자, 유효한 명의신탁 같은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수탁자가 소유자로 취급이 되는 것이죠. 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2분의 1 지분씩을 상대방의 명의를 빌렸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제 사실은 명의만 빌려주고 단독 소유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외부적으로 볼 때는 갑과 을이 공동으로 이 전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는 갑과 을이 2분의 1 지분으로 저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3자 병이 이제 이걸 X 토지라고 얘기할게요. X 부동산에 대해서 방해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방해행위를 하는데 그 방해행위하는 부분이 예를 들면은 요 부분을 방해행위를 하고 있다. 요 이제 B 토지의 일부분을 방해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거는 지금 누구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B는 을의 단독 소유이니까 을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외부적으로 볼 때는 갑과 을이 공유물이니까 공유물에 대한 방해행위가 되겠죠. 따라서 공유물에 대한 방해행위 같은 경우에는 공유자가 단독으로 그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갑이 병에게 그래서 X 토지에 대한 방해행위에 뭐 이제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방해행위 중단을 청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이제 갑이 사실은 갑과 을 사이의 관계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이기 때문에 갑은 A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B 토지에 대한 방해행위에 대해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이지만은 상호 명의신탁 관계이지만은 대외적으로는 갑과 을이 X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취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같은 경우에는 공유관계를 해소할 때는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는 방법에 의해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공유물 분할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해 두고요. 그 다음에 각자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경우, 이제 각자 소유 토지 위에 이제 여기 각자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할 수 있겠죠.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데, 자, 이 건물과 A 토지 부분과 A 토지에 대해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이 위에 이제 갑이 단독으로 건물을 소유하고 이 위에도 을이 단독으로 건물을 소유하는 경우, 갑이 건물을 소유하는 경우, 자, 이 경우에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에 대해서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원칙적으로는 토지의 공유자가 건물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토지의 공유자가 그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게 원칙이죠. 자, 그렇지만은 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대외적으로 볼 때는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각자 특정한 부분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갑과 을이 X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각자 그 자신의 소유 부분에 대해서 소유 부분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이 처분되는 그런 경우에도 건물을 위해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또는 366조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지상권 할 때 나중에 자세히 공부하겠지만은 공유 토지 위에다가 공유자가 1인이 단독으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여기서 이제
원칙적으로 그렇지만은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인 경우에는 대외적으로는 갑과 을이 공유이지만은 각각 A 부분과 B 부분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비록 대외적으로 공유 관계가 표상이 되고 있다 할지라도 각각의 자신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366조의 법정지상권이나 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점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어야 하겠죠. 자, 여기까지가 공유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럼 합유에 관한 설명 보도록 하죠. 자, 합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유 같은 경우에 합유 지분이 있는데요. 합유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합유물에 대한 지분이 인정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조합 재산에 대한 지분, 그러니까 조합 재산, 조합체로서 그 조합원으로서의 지분만 인정이 되고요. 개별적인 합유물에 대해서는 지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합 지분 같은 경우에는 조합 지분이 상속이 되면은 결국 조합원의 지위가 이전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 지분은 상속되지 않고 만약에 그 조합원 중에 1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은 나머지 조합원들은 그 상속인에게 지분을 금전으로 조합원으로서의 지분을 금전으로 청산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이제 합유물의 처분 보존 변경인데요. 이제 합유물의 보존 행위는 공유물과 마찬가지로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합유물의 처분과 변경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합유물의 처분과 변경이 만약에 합유에 있어서 통상사무에 해당한다면은 당연히 공유자가 이제 합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보통은 뭐 합유물의 처분 자체가 통상사무에 해당하는 건 없되고요. 특별사무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조합 재산의 처분이 특별사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의 특별사무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로 결정을 하거나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집행조합원의 과반수로 결정을 하게 되죠. 만약에 업무집행조합원이 한 명인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한 명이 단독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조합재산의 처분이 특별사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경우에도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인가? 라는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합유물의 처분과 변경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은 판례는 그것이 조합의 특별사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의 과반수 업무집행조합원이 한 명이라고 한다면은 업무집행조합원 단독으로 공유물의 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합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요적 공동소송, 필수적 공동소송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합유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또는 합유 등기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것, 이 자체는 이제 공유물 같은 경우에는 공유자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분의 범위 내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거나 또는 지분의 범위 내에서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겠죠. 그런데 합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분이 기재가 되지 않고요. 합유물에 대한 지분은 인정이 되지 않으니까 조합원으로서의 조합원 지분으로만 인정되지 합유물에 대해서는 지분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합유물에 대한 그 합유 등기를 지분 범위 내에서 말소 등기 청구하거나 그런다는 게 있을 수가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합유물에 대해서는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거나 또는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필수적 공동소송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꼭 같이 기억해 두세요. 자, 합유물의 종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유물을 처분하거나 합유 관계의 종료, 합유물을 처분하거나 조합체가 해산하게 되면은 이제 합유가 종료가 되겠죠. 자, 이제 요거는 이제 그 가끔 많이 나오는 건데요. 예를 들면 갑과 을이 서로 이제 그 조합원의 지분은 2분의 1씩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제 이 둘이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다. 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해서 아주 뭐 이제 한식집을 경영하기 위해서 서로 동업을 한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1인 조합, 그러니까 이 두 명이 있는 조합에서 한 사람이 이제 그만두겠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조합원 한 사람밖에 안 남으니까 해산 절차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조합을 해산 절차를 하게 되면은 사업을 접어야 됩니다. 접고 그것을 이제 금전적으로 평가해서 각자 지분을 갖고 나눠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인 조합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업의 계속성을 위해서 나머지 1인 조합원이 탈퇴하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탈퇴하는 경우에는 탈퇴하는 조합원의 조합원으로서의 지분을 현금으로 정산해 주면 되는 것이죠. 반드시 사업을 종료해야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2인 조합 같은 경우에는 1인 조합원의 탈퇴를 인정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2명이서 1명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더 이상 조합 관계는 유지가 되진 않죠. 하지만은 그 조합체가 운영하던 사업 자체는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고요. 탈퇴하는 조합원에게는 지분을 정산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조합원들이 갖고 있던 합요 재산은 당연히 남아있는 조합원에게 단독으로 귀속이 됩니다. 다만 단독으로 귀속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합요 등기를 단독 등기로 하는 거, 이제 변경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을 합요자의 명단에서 지워서 갑이 단독 등기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등기부상 표시해 줄 필요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합의에 관한 중요한 쟁점들, 사례에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쟁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총유에 대해 살펴보죠. 총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총유라고 하는 것은 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사원들이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 X 부동산이라고 한다면은 이 조합원들이 그러니까 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되겠죠. 비법인 사단이라고도 부르죠. 이제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X라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형식을 총유라고 부릅니다. 사실상 이 총유라고 하는 것은 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하는 사단이 단독으로 X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권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소유권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단독 소유라고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단독 소유이긴 한데 단독 소유라고 얘기를 못하니까 그걸 공동 소유 형태로서 말하려니까 총유라는 말을 새로 이제 그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총유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근데 사실 총유라고 하는 개념은 단독 소유, 그러니까 법인의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단독 소유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이 구성원들은 사실상 권리가 거의 인정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총유물의 관리 처분 행위 같은 경우도 사원총회의 결의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그 총유물의 처분 같은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사원총회의 결의가 없게 되면은 총유재산의 처분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경우 많이 나오죠. 뭐 예를 들면은 조합 사단이 이렇게 있는데 사단의 X 부동산을 이제 갑 종중의 X 부동산을 을한테 팔았다. 그러니까 대표자가 을한테 매도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여기 갑이라는 종중의 A 대표자가 마치 종중 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또는 종중 총회의 결의가 필요 없는 것처럼 속여서 이 X 부동산을 을한테 팔았던 경우에, 자, 이런 경우에 갑 종중과 을 간의 X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은 무조건 무효가 됩니다. 왜냐하면 종중총회의 결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효가 되고, 다만 이제 이 대표자가 결국은 을을 기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을을 기망해서 결국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도록 했고, 을은 속아서 결국은 매매 대금을 지급하게 된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을은 A를 상대로 해서 불법행위에 따른 이제 기망행위라고 하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갑 종중은 이제 그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돼서 35조의 규정이 준용이 돼서 갑도 역시 그러니까 비법인 사단에도 그 규정이 준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갑도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나올 때 이제 종중재산의 처분을 위해서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라는 것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수인이 이제 을이 대표 권한이 있다고, 즉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쳤다라고 믿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종중총회의 결의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 매매 계약은 무효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특징이 아까 합유나 공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동 소유자가 단독으로 보존행위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총유 같은 경우에는 사원들이 단독으로 보존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법인 그러니까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종중의 재산이기 때문에 사원들이 개인이 보존행위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내부적인 기관들에 의해서 보존행위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판결이 하나 있었죠. 비법인 사단이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가 이것이 총유물의 관리행위냐 처분행위냐 관리나 처분행위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됐는데요. 만약에 총유물의 관리 처분에 해당한다면은 그럼 당연히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되겠죠. 근데 이제 판례는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은 총유물의 이제 관리 처분행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이렇게 본 겁니다. 이제 6번 판결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뒤에 판결 몇 개를 적었으니까요. 한번 판결 몇 개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공동소유 관련된 판결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판결은 작년에 나왔던 판결인데요. 2020년 5월 21일 날 나온 판결이죠. 그래서 공유물의 보존행위 같은 경우에 이제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소수 지분권자에게 이제 그 배타적으로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소수 지분권자에게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이제 묻는 그런 이제 판결인데요. 그거에 대한 결론을 내린 판결인데요. 기본적으로 결론만 얘기하자면은 방해배제 청구권은 당연히 행사할 수 있지만은 이제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지분권자에게 자신의 지분을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그걸 이유로 해서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만약에 소수 지분권자가 반환 청구를 해서 자기가 또 점유를 하고 있다면은 다른 또 소수 지분권자 공유자들이 또 그 소수 지분권자에게 반환을 청구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계속 반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지분에 따른 사용 수익을 방해하는 범위 내에서는 당연히 그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지만은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판결입니다. 제3자에 대해서는 소수 지분권자라도 방해배제를 할 수도 있고 반환 청구를 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다른 소수 지분권자에게 대해서는 소수 지분권자가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판결입니다. 여러분들 이 판결의 논리들은 이제 객관식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쭉 한번 좀 길긴 하지만은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판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과반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에 대해서 사용 수익 방법, 즉 관리 방법을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판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 방법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공유자 과반수 지분권자는 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판결 같은 경우에는요. 자, 세 번째 판결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세 번째 판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유물의 보존행위인데요. 당사자 관계를 한번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갑과 을은 X토지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갑과 을은 X토지를 공유하고 있었고 갑의 지분은 3분의 1이었습니다. 을의 지분은 3분의 2였고요. 자, 그런데 그 X토지 위에는 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요. 건물의 소유자이고요. 건물의 소유자인 병은 정에게 X 건물을 정에게 임차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은 X 건물에 대한 임차인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건물의 소유자인 병은 을과 과반수 지분권자인 을과 건물을 토지에 대한 사용 계약,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 허락을 받아내게 됩니다. 을로부터 그 이제 뭐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면 임대차 계약이 될 테고요. 뭐 이제 차임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으면 사용대차가 될 테고요. 어쨌든 병과 을 사이에는 토지를 사용하기 위한 그런 합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소수 지분권자인 갑은 병을 상대로 해서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청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정을 상대로 해서 이제 퇴거를 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갑은 이제 병에게 건물의 점유자인 병에게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합니다. 토지를 사용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합니다. 자, 이것이 인용될 수 있겠는가라는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이제 병은 임차권, 이제 병이 토지에 대한 사용 권한, 이걸 임차권이라고 편의상 얘기합시다. 임차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과반수 지분권자, 건물에 대한 관리 방법을 정할 수 있는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병은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고요. 사용 수익할 수 있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병에 대해서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정에 대해서도, 건물의 점유자인 정에 대해서도 퇴거 청구를 할 수 없게 되겠죠. 그리고 병은 을과의 합의에 따라서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갑은 병에 대해서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다만 이제 을의 관리 방법에 의해서 갑이 자기가 공유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이제 그 수익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토지를 수익하지 못한 손실에 대해서 을이 얻은 이익에 따른 것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이제 공유물의 보존 행위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여러분들 많이 나오죠. 시험에서 이제 다수 지분권자가 이제 임대를 해준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들이 나오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이 병이 이 목적물에 대해서 비용을 지출한 경우들도 있어요. 병이 이 목적물에 대해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런 이제 임차인이니까 비용상환청구권이 발생을 하겠죠. 자, 그럴 때 병은 누구한테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어떤 물건에 대해서 비용을 지출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 계약 관계가 있다면은 그 계약 관계에 따라서 비용상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임차인, 이제 토지의 임차인인 병이 토지에 대해서, 이 건물이 아니죠. 이 건물은 자기 소유니까 토지에 대해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병은 을에 대해서 비용상환청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병은 갑에 대해서는 비용상환청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오히려 이 경우에는 이제 이 건물의 가치가 상승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공유물에 대해서 어떤 비용을 투자한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을과 갑 사이의 공유 관계에서 처리가 돼야 되는 것이겠죠. 따라서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이제 토지를 임차하고 있는 병이 토지에 대해서 어떤 비용을 지출했다고 하는 경우에, 그때 이제 병은 갑에게 비용상환청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당연히 이제 이 경우에 이제 그 비용상환청권 행사할 수도 없고요. 갑이 병에 대해서 이제 또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아까 행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공유자 관계의 내부 관계에서 부당이득 문제는 처리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공유에 관련된 판결이었고요. 합의 관련된 판결을 보도록 하죠. 자, 합의 같은 경우에는 합의에 대한 지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합의문 등기를 잘 보면은 공유 등기 같은 경우에는 공유자들의 그 지분이 등기가 돼요. 몇 분의 몇인가 등기가 되는데, 합의 같은 경우에는 합의라고 하는 합의 명단만 존재하고요. 누가 합의자인가에 대한 것만 기재가 되고요. 각 그 합의자에 대한 지분 비율이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기재가 안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합의자들은 합의 재산에 대해서 지분이 없으니까요. 다만 조합원으로서의 지분만 갖고 있는 거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합의물에 대해서는 지분이 없고, 만약에 이제 조합원의 지분을 압류했다면은 그것은 조합원의 지분으로서 조합원으로서 누리는 그 지위, 그러니까 이제 장래 이익을 배당한다든지 또는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 그 지분을 반환받을 권리,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지분의 효력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합의물 자체에 대해서는 합의 지분에 대해서 압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번 판결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2인 조합 같은 경우에 1인이 탈퇴하는 경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인 조합 같은 경우에는 1인이 탈퇴를 할 수 있고요. 그때는 이제 조합 1인이 탈퇴를 한다고 할 때 조합 해산의 방법에 의해서 조합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탈퇴의 방법에 의해서 조합이 종료되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조합이 종료가 되니까 한 사람이 탈퇴하게 되면 더 이상 조합체는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조합은 이제 종료하게 되는데, 그럼 조합이 종료하게 되면 합유 관계도 종료하게 되겠죠. 그래서 남아있는 조합원에게 그 합유물에 대한 권리가 귀속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분의 형태로서 탈퇴하는 조합원에게 정산을 해줘야 되겠죠. 자, 단독 소유가 되는데, 근데 그런 경우라고 할지라도 단독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합유에서 단독 등기로 하는 그 등기를 해야지만 이제 남은 잔존 조합원의 단독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거, 이제 그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6번 판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총유물에 대해서는 총유물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처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되는데, 금전 채무를 보증하는 그런 행위 같은 경우에는 총유물의 처분 행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이제 비법인 사단이 체결한 보증 계약은 유효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근데 사실 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되면요, 나중에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합 재산에 그러니까 그 비법인 사단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처분 행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만 어쨌든 보증 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는 이제 총유물의 처분 행위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원총회의 결의까지는 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판결 자체에 대해서는 뭐 논란이 많겠죠. 그러니까 전원합의체 판결까지 간 것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간 것이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판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논거들이 제시가 됩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될 때 그런 논거들도 한번 읽어보면 좋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공유에 관련된 이제 공동소유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요 관련된 시험들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시간 정해놓고 잘 시험 한번 문제 풀어보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